요즘 뜨거워도 너무 뜨겁죠. 일부 지역의 온도가 40도를 넘을 정도로 가마솥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온열 질환자의 수가 1,500명을 넘어섰고요. 폭염에 따른 사망자 역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염 속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방치할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최근 폭염 속에 늘고 있는 온열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본 증상이죠. 손발저림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에 비가 멈췄나요? 어때요 지금 날씨? 약간 흩뿌리는 정도? 어. 멈췄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정도. 덜 덥더라고요. 오늘 출근길에 엄청 쏟아지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 올 때는 약간 내리던 중이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그쳤나 보네요. 네. 일단은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많이 더워요. 습도도 높고. 네. 이럴 때 온열 질환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온열 질환자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도 온열 질환자가 느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원인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네, 작물을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망 사고 나는 분들의 대다수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밭일을 하다가 맞아요. 사고를 당하시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햇볕이 많이 쬐니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웃자라니까 풀도 매야 되고 또 고추 따는 계절이 섞여 있거든요. 8월 들어오면. 그러면 고추 따는데 오늘 조금 따고 내일 조금 따고 이게 안 되거든요. 한 번에 다 따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비가 오면은 물꼬랑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합치다 보면 습도는 높아서 80%가 넘어가면 땀도 안 나가는데 바로 비가 그치자마자 막 34도, 5도 돼가지고 푹푹 찌는데 일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삼중고로 이제 영향을 줬을 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판단력도 살짝 떨어지셔요. 왜냐하면 원래 추위 타던 분들이니까 더워도 추운 줄 잘 모르신다는 거죠. 내가 땀 많이 흘렸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일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온열 질환에 노출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내가 하던 일인데 뭐 늘상 해오던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좀 안일하게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시죠. 예, 안 그러면 저거 키운 거 다 죽는데.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온열 질환자 1,500명이 넘었습니다. 온열 질환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결국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작용을 합니다. 말초 혈관과 심장 사이에서 혈액 순환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삼투압에 의해서 땀으로 물을 이제 빼고 또 마시고 이런 과정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열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태양광이 내 몸에 누적돼 있는 상태를 미처 잘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과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해서 온열 질환이라고 하죠. 근데 여름이 되면 우리는 충분히 땀이 나거든요. 네.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온열 질환을 겪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땀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나도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양이 나가야 되는데 땀 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염분 같은 미네랄이 같이 나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몸이 이제 축축해지면서 체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그 탈진 상태, 몸 안에 이제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상태가 왔을 때는 뭐 일사병, 뭐 열탈진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것이 너무 많이 진행돼 가지고 아예 뇌의 그 변연계라고 해서 대뇌 안에 들어가면 체온 조절 중추들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을 이제 뇌하수체나 시상하부가 같이 연동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그 체온 조절 중추가 이제 무너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외로 굉장히 약한 동물이어서 체온이 35도 밑으로 내려가도 사망 확률이 높아지고요. 39도 이상 40도까지 가도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굉장히 약한 그 조직들이고 기관들이어서 40도가 넘어갔을 땐 이제
뇌 중추가 손상이 오게 되고 그럼 의식불명 심하면 사망까지 가게 되는 열사병 상태로 오게 되고요. 기타 이제 다른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뭐 실신을 한다든지 부종이 온다든지 뭐 피부 발진이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세가 또 동반되기도 하죠.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내가 다른 뭐 어떤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특히나 더위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온열 질환에 좀 노출이 되면 네.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온열 질환에 취약하다는 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체질이라는 한방 관점에서 봤을 때 열이 워낙에 많아서 그 열을 조금만 받아도 금세 더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햇볕을 조금만 받아도 몸 안의 체온이 급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오히려 반대로 체질이 좀 약하고 몸은 좀 냉한데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탈진 상태, 쉽게 기운이 빠지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경우는 서로 다른 반대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둘 다 더위를 탄다. 그래서 더위 타세요 했을 때 난 더운 걸 못 참아 라고 답변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나는 땀을 조금만 흘려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더위 타요 이렇게 하지만 두 개는 다른 체질의 이제 더위 탐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어떤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가면 누구에게나 좋지 않죠. 그럼 앞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온열 질환으로 이제 뭐 생명을 잃으시고 목숨을 잃으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열사병 네. 때문에 거의 일어나는 대부분 열사병 때문입니다. 간혹 이제 열 실신에 의해서 네. 일시적인 기절 상태 때 뭐 뇌진탕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열사병, 그 뇌의 체온 중추가 망가지고 실신 혼수 상태로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간이나 콩팥까지 망가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겠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더워서 잠을 잘 못 자겠다, 땀이 막 난다 하실 때 네.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열대야 때 팁과 좀 다릅니다만 어떤 거 먼저 알려드릴까요? 열대야 팁. 열대야 팁. 네. 열대야는 진짜 막을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에어컨으로 막는 거 이외에 선풍기 같은 거 외에는 떨어뜨릴 방법도 없고 열어놓은 바깥에 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그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일단 체온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고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이런 음식들을 최대한 드시지 말고 그런 상태로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 샤워를 반드시 하고 끈적거리지 않게 옷을 삼배옷 같이 통기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것을 하고 그러면서 통풍이 잘 되게 그 집안의 환기가 되게 선풍기를 곳곳에 배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면 에어컨 없이도 나름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에어컨 없이 버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 프랑스에서 그 폭염 때문에 맨날 여름에 사망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2003년도에 15,000명 사망자 발생했을 때도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휴가가 2달, 3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 저기를 인수를 못 해가지고 뭐 그것도 시체 한시서도 난리가 나고 굉장히 거기도 지금 에어컨을 반드시 설치해서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열대야는 그 대응할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항상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날 밤에 너무 더우니까 찬물로 항상 샤워를 네. 또 이제 잊고 하게 되는데 미지근한 물로 해야지 좀 더위가 식혀져 간다라는 거. 그럼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 주시려고 했던 낮에 말씀하셨나요? 열대야 말고? 열대야 말고 잠잘 때 막 땀나고 막 이러는 얘기를 그게 하셨는데. 이제 그 야간에 이제 어떤 대비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열대야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그 중에 제일 나쁜 건 술입니다. 술. 네. 잠이 안 오니까 한 잔 마시면 잠이 오거든요. 사실은 잠깐. 그리고 2-5시간 지나면 바로 깹니다. 온몸에 땀이 막 비오듯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술의 칼로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목을 확 열려버리고 심장의 박동이 뛰기 때문에 이제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피하시고 술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누워서 더운 데 있으면 진짜 잠 못 주무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어려운 책 있죠. 사용 설명서 같은 거 네. 집에 가전제품 사셨으면 두꺼운 거 그런 걸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왜냐하면 핸드폰 같은 블루라이트가 있으면 또 그게 불면증 유발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등 밑에서 이렇게 보실 때 어려운 책들 꼭 보면 좋은 거, 언젠간 볼 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잠을 주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2장을 채 못 넘어가죠. 그런 책들. 그렇죠. 네. 네. 문자창으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숨을 쉴 때 답답한 게 느껴지면 온열 질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온열 질환 상태가 됐을 때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몸에 들어온 복사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모세혈관들이 팽창을 하면서 끌어들여서 땀을 배출하거든요. 모세혈관 전신의 피부 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혈액을 막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심장 쪽은 내부 축을 이루는 부위에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혈액 총량은 일정하니까. 네네. 그러면 심장이 안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부족하니까 빨리 뜁니다. 압박을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심장이 빨리 뛰면서 이제 호흡도 좀 부족해지고요.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데 많이 높지 않은데 한 30도, 31, 2도에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심장의 어떤 관상동맥이라든지 고혈압, 어떤 당뇨 같은 그런 질환이 시작되신 건 아니신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고 34, 5도 요새 수시로 34, 5도 체감온도 그쵸. 40도까지만 네. 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전 국민이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고 어쨌든 심장에 부담이 온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바로 그늘로 가서 물을 좀 많이 섭취하시고 휴식을 좀 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릴 때 더위를 먹었다고 하면 할머니께서 육모초 생즙을 내서 먹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육모초가 더위에 좋은가요? 익모초는 이제 육모초가 아니라 익모초인가요? 네, 뭐 이제 이명으로 쓰고요. 정식 명칭은 익모초입니다만은 이제 익모초는 이제 왜 그 더할 익자에다가 이익이 되는 어미모자를 썼냐 하면 자궁과 간 쪽의 문맥계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켜 줍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온중을 시켜 주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열치열? 그렇죠. 그렇죠. 그 여름에는 찬 거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겨울에 요새 수박 나오잖아요. 네.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수박 먹어도 배탈 잘 안 납니다. 맞아요. 여름엔 나죠. 왜 그러냐면 외부로 온도 다 나가면서 내부에는 오히려 혈액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서 오히려 내부를 따뜻하게 해줬을 때 혈액이 회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열치열을 하는 것처럼 익모초도 그런 효과를 이제 생각하셔서 아마 할머니들이 권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로 여성들인 경우에 이미 이제 생리를 시작하신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궁 내에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그 생리 기간일 때 혈액의 어떤 부분이 안에 염증도 많이 일으키고 자궁의 수축도 일으키고 할 때 익모초를 쓰게 되면 외부 더위에서 반응하는 부분을 자궁 내의 혈류가 그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죠. 나 더위 먹은 것 같아라고 느껴질 때 그럼 어떤 걸 좀 먹어주면 좋아요?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1순위는 물이죠. 물. 네, 그렇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해서 1순위는 물이고요. 물을 갈증이 났을 때 먹어주는 게 아닙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그쵸, 맞아요. 야, 오늘은 덥겠는데 하면 항상 물병. 그런 다음에 갈증이 나기 전에 계속 조금씩 드시는 것이지 갈증 난다고 한 번에 막 대접으로 버벅 드시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드시고 오히려 경련이라든지 약간 어디가 이제 떨린데 쥐가 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미네랄 관련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온 음료라든지 아니면 보리차에 소금 설탕을 넣어서 드신다든지 하면서 이제 미네랄 보충을 해야 되겠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이 가지고 계신 증상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만은 1순위는 아무래도 물이겠죠. 지금 문자창으로요. 물을 마시면 갈증 해소가 안 되고 가슴과 속이 오히려 울렁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네. 갈증이 굉장히 심한데요. 네. 그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위에 내열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약간 치료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에요. 위장이 안 좋으신 거죠. 위장의 수분 순환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한방에서 갈증은 많이 나고 그러면 이제 석고라고 있습니다. 먹는 석고를 이제 한약재로 써서 사용하게 되면 열이 확 꺼지면서 언제 그랬냐든지 갈증이 사라지게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분들이 위장에 약간 처짐, 위하수가 있거나 이럴 때는 물이 들어가서 안에서 출렁출렁 꿀럭꿀럭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소장으로 수분이 내려가면서 흡수하는 과정이 더딘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는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이제 뭐 우리가 그 평이장 계열이나 후박온중탕 계열의 어떤 치료제를 써서 고쳐야 되는데 약간의 위장 질환성 환자분들의 증상이 그렇습니다. 왜 일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물이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네. 물이 비린내가 나. 네. 나는 물이 너무 안 넘어가. 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온열 질환과 상관없이 발생하거든요. 실제로는 몸 안에 수분이 배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질을 구분할 때도 몸 안에서 수분의 발산이 왕성한 사람이 있고 왕성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왕성하지 않은 분들은 실제로 그 물을 잘 못 마십니다. 내 몸 안에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땐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열 질환이 생기고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갈증이 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름에 온열 질환 환자에게 물이 공통적으로 권유되는 것이고 여름이 아닐 때는 이제 그 체질에 맞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손발 저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 저림 증상 누구나 한 번쯤은 좀 느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손이 왜 이렇게 저리지 하는 느낌, 발이 왜 이렇게 저릴까.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온열 질환을 하던 중이었으니까 온열 질환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온열 질환에도 손발 저림이 있다. 예, 열 경련이라든지 저림과 이제 쥐가 나는 거와 저림은 좀 다릅니다. 이 손발 저림 증상은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것이 혈액 순환 장애로 나타나게 되는데 온열 질환도 피부로 혈액이 확 몰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잘 발생하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온열 질환에 의한 저림보다는 혈관 병증, 말초혈관 병증이라든지 말초 신경 병증에 의한 그런 저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림은 여름에만 심해지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던 것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고 저림이 통증으로 가고 통증이 이상 감각,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 뭐 모래가 있는 것 같은 뭐 막이 하나 씌워져 있는 것 같은 뭐 장갑을 낀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증상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손발 저림증의 이제 그 특징이죠. 우리가 보통 발저려라고 할 때 느끼는 그 발저림 증상은 네. 톡 쳤을 때 그 따갑고 네. 그 왜 고양이 야옹이 네. 불러 뭐 이런 네. 그 있잖아요. 이렇게 네. 좀 오랫동안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을 때 네. 다리를 못 피는 건드리면 안 되는 네. 그 증상의 발저림 네. 이라고 느끼는데 네. 그런 증상이 손에도 올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제 쉽게 일시적으로 방금 표현하신 대로 어떤 자세가 오래 있으면서 오는 경우는 손이고 발이고 애기 팔 베개 해주면은 그 다 한 번씩 경험합니다. 팔 저려가지고 이제 안 펴지거든요. 한참 있어서 이렇게 막 그 팔을 주물러주고 해야지 되는 건데 본인이 이제 책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잘 때 또는 이제 팔 베개를 애기 이렇게 재워줄 때 이럴 땐 팔에 잘 나타나고요. 다리는 이제 앞바다리 책상 다리 할 때 또는 이제 이제 굉장히 피곤할 때 수면 자세가 우리가 수면 자세가 좀 불편하게 돼 있으면 잠 안 오잖아요. 네. 근데 피곤할 때는 그쵸. 그 채로 그냥 쓰러져 자거든요. 그러면 그 자세로 관절 어느 한 부위에 꽉 눌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증상 말고도 다른 저림 증상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피부가 아닌 것 같아. 네. 라는 식의 저림 증상.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말초 신경병증 류의 증상들이 신경 자체가 이제 원래 계속 재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 몸의 뼈도 계속 재생되는 거고요. 네. 신경도 계속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 신경 재생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말초 혈관에서 영양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신경에서 일어나는 칼슘, 나트륨, 칼륨 등의 여러 가지 이온의 반응들도 혈관이 공급을 해줘서 말초 신경이 쓰는 건데 잘 공급이 안 된다든지 노화가 좀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신경이 이제 위축되고 삐쩍 말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 반응을 잘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저림같이 나타나다가 나중엔 통증으로 오다가 그 다음엔 이상 감각으로 오다가 더 심해지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점점 어쩌다 한번 하다가 저 증세가 오다가 자주 오다가 매일 오다가 하루 이제 외부 활동 거의 못하고 휠체어나 목발을 짚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는 감각장애 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난치성 오래 치료해야 되고 잘 안 낫는 그런 질환에 해당되는 그런 저림도 있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저림 증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이건 일상적인 거야? 라고 넘겨도 되는 정도가 있나요? 그 가장 손목 저림에 흔한 것이 말초신경 병증인데 그런 경우에 초기에 방문해서 찾아내는 것이 나중에 그런 여러 단계로 그 진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시면 좋고요. 그 말초신경 병증 같은 수족 저림에 가장 좋은 것은 침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침만 가지고 해결이 되거든요. 침 맞고 뭐 약침 맞고 거기다가 이제 그 다리 저림이 이제 그 아치 발에 어떤 근육이 오그라들고 이런 증상을 이제 동반하시는 분들은 발의 아치도 잡아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해결이 되면 심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서 매일 통증이 오는 수준, 매일 저림이 오는 수준이 됐을 때는 이제 그 침이나 이런 외과적 처치로 잘 안 돼서 한약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비용도 증가하지만 그 상태가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소요되는 질환입니다. 근데 병원에 안 가시는, 그러니까 못 가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침에 분명히 손이 저렸어요. 네. 근데 그 저림의 그 느낌이 뭐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고 정확히 어디가 저린 건지 모르겠는데 손이 너무 저려. 네. 그 느낌이 있었어요. 이따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네. 근데 병원에 막상 가려고 하는데 그땐 또 손저림이 없어져요. 네.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어디가 어떻게 저리셨어요? 라는 그 물음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리면, 네. 지금 저리면은 뭐 선생님이 뭐 만져보든 아니면 눌러봤을 때 여기가 저리세요, 저기가 저리세요, 아니면 뭐 어디 어떠셨어요 이랬을 때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저림 증상이 없어지는 순간, 괜찮습니다. 의사들은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저렸어요 하고 지금 주디님처럼만 해도 딱 알아챕니다. 그래요. 네. 가십시오, 여러분. 일단은 전문의께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6198님께서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손이 붓고 저려요. 신장 쪽이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저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는 이런 신질환, 신장 콩팥 질환 또는 이제 항암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당뇨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외상성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또 그 말초신경 병증의 원인이 되는데 만약에 습관적으로 계속 붓는다면 물론 이제 건강 검진을 수시로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뭐 크레아틴이나 아니면은 GFR 같은 여가체 검사 같은 것 있습니다. 여과율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충분히 미리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붓는 경우는 또 여성분인 경우라면 이제 생리와 연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뭐 어떤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할 때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상습적이라면 이제 진단을 한번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지금 또 질문 주신 분이 8996님. 저는 허리가 아픈 70대 여성입니다. 협착증 진단도 받았고요. 발목도 잘 접지르기도 합니다. 요즘 와서 발바닥이 콕콕 찌르는 느낌, 발바닥이 많이 저리기도 한데요. 네. 왜 이렇게 저릴까요? 일단 그 청취자께서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실 부분은 내가 오래 걸으면 그 저림이 풀리는지 오래 걸으면 더 심해지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래 걸으면 풀려요 라면 이제 디스크 가능성이 있으신 겁니다. 네, 가능성이. 그런데 연세도 많고 오래 못 걸어요. 괜찮다가 움직여서 어느 정도 걸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거죠. 협착증과 디스크를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여부에 따라서 치료가 이제 달라지게 될 텐데 협착증은 80대 이상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기 때문에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건 아니고요. 이제 척추가 아무래도 굽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펴준다든지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 검사를 해서 퇴행성을 늦춘다든지 하는 방법 그리고 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훨씬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그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다소간의 호전을 시키는 치료법을 꾸준히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손발 저림이 자주 있다 그러면 좀 주물러 주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주물러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추나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치료 말고도 댁에서 자주 해주실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데 좀 올바른 방법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대부분 손보다는 이제 다리 저림이 좀 오래 가고 그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족저근막염 할 때 했던 저린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 올려놓고
엄지발가락을 뒤로 당기면서 발바닥에 들어가는 족저에 있는 인대들을 같이 눌러가면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스트레칭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는 저희가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걷는 것들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원리도 뭐냐면 발바닥을 계속 그 자극을 해주게 되면 어떤 이제 우리가 그 목욕탕 같은 데도 가면은 이렇게 까끌까끌한 발판 위에서 이렇게 발 마사지 지압판 하시는 같은 분들이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그렇게 자극을 줌으로써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재생이 되고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다든지 또는 이제 오그러질 때 아까 말씀드린 아치가 있다고 했죠. 저희가 까치발 얘기할 때 쓰는 그런 아치를 연결해주는 족저근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능을 올려주는 이제 까치발 운동 이런 것을 해주게 되면 족저근뿐 아니라 말초신경병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맨발로 걷는 게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그 야외에서 그 공기 좋은 데서 걷게 되면 이제 심신에 어떤 그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설치는 하게 됩니다만 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발바닥에 대한 지압이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여러 용천이라든지 여러 혈자리들이 눌려짐으로써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발에 상처가 살짝 있는데도 못 느끼시거든요. 그럴 때 그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감염에 의해서 발이 썩거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어서 맨발로 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손발저림 같은 경우에 혈관의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유전적으로도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손발이 자주 저리면 우리 애들도 그럴 수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든지 손발저림에 대한 원인적 연구가 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추측하는 거죠. 현대의학적으로. 그러나 이제 대부분 어머니가 그러면 나도 그래라는 이제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된다면 유전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손발저림은 신경의 이제 노화가 좀 빨리 온다는 거거든요. 노화의 패턴이 이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해보고 검토해 보시고 치료를 빨리 받고 어머니가 했으면 나도 빨리 해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책 같습니다. 혈관 질환들도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손발저림이 자주 있으신 분들. 그렇죠. 혈관의 어떤 이제 그 원래 혈액순환 장애는 크게 이제 내부 동맥의 어떤 폐동맥 계열의 동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이제 정맥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지정맥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뇌의 자율신경이 얘네를 잘 수축시켜주는 것과 또 혈관 안에 있는 그 혈관이 밑으로 흘러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질환적인 문제가 있는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고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 혈류의 순환 양 자체가 떨어지고 또 이제 운동을 덜 하시게 됨으로써 근골격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으로 우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748님께서요. 제가 허벅지에 쥐가 자주 납니다.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건지 또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쥐가 나는 것과 저림은 다른 병입니다. 요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쥐가 나는 것은요. 근육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쥐라는 것이 그 고양이 쥐의 쥐가 아니고 쥐어 짠다 할 때 그거 주리를 튼다 할 때 쓰는 그 주리의 주디님, 예, 주리의 줄이랑 주딘 다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말로 쥐가 낸 것이어서 근육이 뒤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을 한다든지 점프를 한다든지 뭔가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그렇게 되거나 밤에 잘 때 그 뒤틀린 자세로 불편한 수면을 밤새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다리를 달달달달 떨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 사용했던 종아리 쪽에서 밤에 뒤틀린다든지 그러면 근육이 달달달달달 떨립니다. 그래서 잘 안 풀리거든요. 그럴 때 힘을 주면 더 나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일어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침대나 소파에 앉으셔서 다리를 축 늘어뜨리셔야 됩니다. 이완을 시켜야 빨리 풀리거든요. 근데 누워 있는 것도 이완 돼 있는 자세 아니에요? 그때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옆으로 이렇게 뒤틀어서 나쁜 자세로 누워 계셨다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을 때 뒤틀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요가하는 것처럼 다리 막 이렇게 뒤틀리는 게 보입니다. 예, 그 정도로 힘들거든요. 너무 세게 온 경우에는 그 통증이 한 3, 4일씩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뒤틀린 자리가 멍이 들어서 시퍼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쥐가 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완시키는 것을 권해드리고, 우리가 수영하다 쥐가 났을 때는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피를 내야 된다 이런 응급처치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뒤틀림이 잘 해결이 안 되는데 한방에서는 전근증이라고 합니다. 전근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모가차 같은 거, 모가가 특히 전근에 좋거든요. 모가차 같은 걸 평소에 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아리에 쥐가 나면, 갑자기 쥐 얘기로 빠졌는데, 종아리에 쥐가 나면 이렇게 앞꿈치를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쥐가 풀리는데 네. 허벅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종아리는 앞꿈치 당겼을 때 이완이 되고요. 허벅지는 쭈그려 앉아야 이완이 됩니다. 아, 무릎 꿇고 앉아야. 그렇죠. 무릎과 이 고관절과 슬관절을 좁혀져서 했을 때 이 뒤쪽 그 이제 햄스트링 쪽에 주로 오거든요. 햄스트링 쪽이 쭉 늘어나려면 이렇게 당겨줘야 뒤쪽이 늘어나게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 다리 바닥 짚기 하잖아요. 그때도 스트레칭이 햄스트링에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런 동작을 해주시거나 쭈그려 앉았을 때 이완이 되시니까 이게 웅크리는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번에 한번 우리 그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쥐나는 거. 그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쥐나는 얘기를 하니까 또 질문들도 주셔서 온열 질환과 손발 저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하고 또 열이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온열 질환 때문에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당부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요즘 같은 더위에. 네. 목숨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게 열사병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열사병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작업.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 작업을 하시다가 5분 이상, 5분 이내로 말이 없으면 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동 작업과 그 파트너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셔라. 이게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서로 이렇게 좀 안부를 계속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온열 질환과 손발 저림에 대한 이야기 이만희 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